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대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 중이고 29일과 30일에는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지역 공약까지 나오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선대위원장과 함께 대선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신속하게 반드시 옮기고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제 보름 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 한창 이제 진행 중입니다. 요즘 뭐 계속 광주에 머물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출퇴근 인사를 2시간 하고 중간에는 경청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당, 경로당 여러 가지 시세를 하고 저녁에는 또 상가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이야기에 앞서서 뭐 지금 한참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지금 사표를 냈습니다. 대선을 열흘 정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낸 것인데 해당 검사들은 모두 국회 탄핵 이후에 헌재 심판에서 기각돼서 복귀한 이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렇게 고위직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매우 이례적이죠. 제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검찰호라는 검찰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침몰을 하려니까 자기만 살아오고 또 구멍 타고 지금 도망가는 형국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또한 디오백 사건 수사를 하면서 절차를 무시했죠. 황제 조사했습니다. 또 김건희 포털에서는 총장의 지시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부실 수사라고 지적을 했고 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재기수사 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뭐 정권이 바뀌지도 않아도 당연히 이것은 부실 수사에 대해서 감찰을 받게 돼요. 검사가 감찰을 받게 되면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면은 일정한 연도 내에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출세도 못하고 변호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도망가는 것이고 또 현재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압박이 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형국이다. 무책임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 또 이런 부분들에서 도망을 가는 형국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사법부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 이 직위원 중앙지법 판사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해서 사진까지 공개했고 대법원 조사 또 공수처 수사 지금 개시가 된 상황인데요.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사회적 파장이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거 참으로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게 보수 법조 엘리트들이 얼마만큼 국민을 개무시하는지 이걸 좀 여실히 보여주고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것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직위원 판사가 룸사롱에 출입했다는 우리 민주당에서의 어떤 폭로 공개가 있은 뒤로 5일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법대에서 자기 변명을 하죠. 떳떳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즉시 고소 고발했겠죠. 기자회견을 했겠죠. 그런데 5일 동안 침묵하다가 신성한 법대에서
그 자기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사진을 공개하죠. 지금 사진 공개하는데 그대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거 거의 사실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면은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 또 관련자들이 직무 관련자면 뇌물죄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사법적으로 결국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지규현 판사가 부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사진을 공개를 해서 일단 룸살롱 출입한 사실 정도는 확인이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 그러면 직무 연관성의 문제, 과연 이제 그 비용을 누가 냈느냐, 누구와 함께 갔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게 될 텐데 자 이제 이게 이렇게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의혹이 점점 더 크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이 지규현 부장판사가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판이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물론 법률상으로는 아직은 판사 교체가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규현 본인 스스로가 이 재판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지금 윤리감사실에서 CCTV가 가려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재판장 교체를 해줘야 되죠. 또한 더 나가서 통상의 경우라면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룸사롱 판사한테 어떻게 재판반 이 중요한 내란죄 재판을 받을 수가 있냐? 교체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윤석열 본인도 뭔가 통상 경우라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룸사롱에서 접대받고 판사 내가 어떻게 재판받냐 바꿔달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은 그리고 지규현 판사 조금만치라도 양심이 있다면은 스스로 재판을 그만둬야죠. 이것은. 네. 자 이제 대선 주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제45주년 기념일에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뭔가 이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날 그 전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의지 또 개헌에 대한 입장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헌 이야기가 사실 그날 좀 나와서 이게 이 타이밍에 이제 개헌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 개헌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 정도로 읽혔는데 이 타이밍에 개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4월 6일인가 제 기억에 국회의장께서 대선과 개헌 동시를 언급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은 내란 종식, 대선에 집중할 때다. 또 절차적으로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죠. 그런데 개헌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죠. 시기적으로 대선과 개헌을 같이 한 것이 적절치 않은 의견을 낸 것이고 지금은 이제 대선을 치르고 빠르면은 내년 지방선거, 늦으면 총선에 개헌을 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비판이 들어오잖아요.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개헌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가 없다는 비판이 들어왔는데 이걸 발표함으로써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두 번째는 시기면에 있어서 5.18 어떤 참석 전날 발표했던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5.18일 정신이라는 게 헌정 질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18 정신을 그야말로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걸 개헌 내용에 그걸 제일 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5.18 정신을 우리 국정 운영의 최고의 정신 또한 광주 어떤 5.18 정신을 존중하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 시민을 호남 사람들을 어떤 존중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고 아주 적절한 시기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이 개헌과 관련된 이 후보의 발언 또 이 입장 중에서 보면 이게 사실 그 분권형 개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이제 분산하는 형태의 방식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 보자면 더 눈여겨 보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하겠다라고 한 이 부분이었습니다. 직접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른 건 몰라도 합의되는
광주 5.18 전문 수록, 정신의 전문 수록 이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저는 개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고 이게 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개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다 보면 또 시간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과거 지난 정부에서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개헌을 통해서 헌법 전문 수록하는 것에 찬성은 했지만 결국에는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 그러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포인트 개헌,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하는 이것 먼저 개헌을 통해서 헌법 전문 수록이 가능하다.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헌의 어떤 테마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책임을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비상경의 요건, 권력기관의 재편, 뭐 여러 가지 감사하는 국회를 한다, 총리를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담아내기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네. 자, 이제 대선까지 정확하게 지금 12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인 건데요. 일주일 뒤인 29일 그리고 30일 이 이틀 동안에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은 특히 투표율 높이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 사전 투표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 투표를 하러 가는 유권자분들에 대한 호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 투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투표율과 득표율이 저희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법이 첫째는 우리 강주의 시의원, 구의원이 한 80분 됩니다. 이분들이 매일 전화를 합니다. 몇 명 전화를 했냐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세부터 투표권이 있는데 학생들 고3 이 생애 첫 투표권자들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투표를 호소를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 약간 보수 진영이 색깔을 뗐던 지역이라든지 보수 색깔을 뗐던 진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지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는 엊그저께 지지선을 했고 뭐 이게 경총 뭐 상공에 있어도 정책 간담도 하고 또 변호사회,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간 좀 보수 성향을 뗐다고 할 수 있는 그룹을 우리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각 지역에서는 선거 유세차를 타고 계속 순회 출퇴근 인사를 따라서 순회 연설까지 한다.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보다. 지금 우리가 광주시당에서 현재까지 지지선을 한 단체가 한 50군데 됩니다. 그 지지선을 한 숫자가 한 22,500명이 지지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민주당이 이번 주에 지역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이 동네별 공약이라고 해서 이 시, 군, 구, 기초 단위별 광주 전남 지역 공약들이 나왔고 다음 날에는 광주 지역 공약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전남 지역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주 지역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공약 뭐 크게 뭐 7개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광주 지역 공약 중에서 위원장님 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공약을 꼽아본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지금 꼽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광주 공약에 7대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의 공약이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거의 다 수용을 했어요. 매우 이례적이죠. 그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I, 우리가 AI 선도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에 많은 창업 기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우리 광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여기서 취업하고 직장생활, 결혼을 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것도 AI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주의 13, 14년 해묵은 과제가 군공항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중앙당에다가
공약을 냈는데 그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우리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국가 주도로 해다오. 근데 중앙당에서는 국가 주도 말을 뺐습니다. 뺐고 그냥 관심 가져줄게 이 정도 했는데 이제 우리 시당에서 제가 계속 이제 우리 후보자님하고 이런 필요성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후보자께서 17일 날 DJ 센터에 와서 정말 우리 큰 소문을 줬어요. 내가 옮겨주겠다. 부족한 돈은 보충해줘. 내가 반드시 옮기겠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 주도로 한 것을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내가 관장하겠다 이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그날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묵은 과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전 광주 공항에 자리 잡은 부지가 200만 평이 넘습니다. 이것을 종전 부지에다 뭘 개발할 것인가. 후보자가 그러고 있어요. 아파트 안 진다. 아파트 짓지 않고 거기에 복지, 여가, 문화, 교육 또 어떤 첨단 산업,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AI 산업은 서서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쳐지죠. 관련 유관 산업에. 그러나 공항을 이전하고 거기에 뭔가를 만드는 것은 많은 시민이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발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어떤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 또 압도적인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선 6일 전인 이번 달 28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현재까지 이제 여러 여론조사도 좀 나오고 있고 공개된 것도 있고 지금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판세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실 텐데 실제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판세 또 앞으로의 판세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정 동안에 이 여론조사의 지지율 과반을 다운시킬 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같이 했던 분위기로 겸손한 모드로 그리고 절박하게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한다면은 이 여론지사 과반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득표로도 유지돼서 판세는 불리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판세는 불리하지 않다. 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빅텐트의 크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선대위 참여하는 인사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출신의 정치인과 보수 성향의 지지 인사들이 연일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 입당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빅텐트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반대쪽에도 지금 추구했던 이번 선거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이 빅텐트를 쳐가지고 가면서 뭔가 아젠다를 이슈를 선점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빅텐트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찾아오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텐트 이론은 우리가 했던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빅텐트 했는데 우리는 빅텐트가 스스로 쳐졌어요. 자동적으로 빅텐트가 쳐졌고 그 빅텐트 안에 MB 시절부터 관련된 보수 인사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왜 들어왔을까? 이분들이 보수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리적 보수. 이분들이 자기의 정치적 가치, 이념을 실현할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국민의힘 집이 이제 그다음 합리적 보수 중도가 아니라 극으로 가니까 나의 정치 철학을 실현할 나의 집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새 집이 만들어진 거죠. 이재명 후보가 합리적 보수 중도도 외연을 확장하는. 그래서 당연히 정치 철학에 따라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큰 키워드 중 하나가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 민생, 회복, 내란 정식인데 국민통합을 이뤄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분들이 대거 온 것은 아주 좋은 신호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민주당을 또 이재명 후보 캠프를 찾아와서 지지 선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해석이 되곤 하는데 최근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몇 군데 삐거덕거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보이긴 했었는데 김래남 전 행정관 선대위 합류하기로 했다가 철회됐다라고 하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을 진행했다가 중단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각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외부 인사가 들어온 것이 우리 민주당에 부작용이 되지 않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중도 보수도 품고 있다는 것을 입증이 되고 우리 당이 또 건강하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분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어떤 숫자? 뭐 이것도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고 해서 저는 큰 부정적 영향이 없어 보인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왔는데 우리 당에서 아니면 뭔가 뭘 해줘야 되는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데 그럴 문제도 있어 보인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지금 뭐 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거 초반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의 후유증이 채 가라앉기도 전부터 이제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뒤늦게 선거 진영을 갖춰가면서 좀 쫓아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나름 이제 이쪽에서는 큰 이슈로 보는 것 같은데 손학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것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혹은 의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시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이제 손학규 대표의 정치 여정을 보면은 원래 뿌리가 이제 한나라당 지금 국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민주당 쪽으로 오신 분인데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까지 이게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김문수 쪽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면은 있지요. 있지만은 그게 지금 대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결과를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여론의 결과라든지 어떤 민심의 동향. 특히 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이죠. 탄핵에 대해서 진전 사과를 하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강을 건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 합류를 한 것인지 매우 안타깝고 꿀벌 정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워요. 이제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이 없어 보인다. 예, 지금 그분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 두려워할 이런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치권 내 합종연행이 진행되면서 이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단일화 한다 안 한다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좀 구애를 하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일관되게 하지 않겠다라면서 좀 거절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도 많고 뒷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해야 된다면 아마도 사전투표에 이루어져야 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 방송 들어가기 조금 전에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해서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단일화 가능성 실제로 있어 보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준석이라면 저도 절대 단일화하지 않습니다. 단일화를 한다는 게 뭔가 승산이 있을 때 단일화를 하는 건데 지금 단일화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 비교한 여론조사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를 넘어요. 단일화를 해도 현재의 여론조사 지형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그런데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저는 이준석 후보라면 나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대선에 완주를 해서 이번에 두 자릿수를 얻고 잘하면 15%까지 얻어서 돈도 환불 받고 그러면서 차기를 노는 게 나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되면은 당권 줄게 대선 후보는 김문수 이거 해가지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게 공직선거법상 매수 유도죄가 됩니다. 아마 고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단일화를 한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떤 폭발적인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것들 지금은 뭐 사실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지표상으로 좀 차이가 나 보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할지도 지금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이준석 후보가 얼마 정도 득표를 하고 또 어떠한 정치 성향, 어느 연령층,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기대하는 성적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의 선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그만뒀을 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도 이재명 후보로 많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 지난번에 토론을 본인 생각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언론이 아주 내가 잘했다. 잘해서 이재명 후보를 좀 눌렀다. 그래서 토론 후에 있는 여론조사 내 지지율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두 자릿수로 확신하고 15%까지 확신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노리는 것은 젊은 층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어떤 면에 보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호감도 높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호감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투표를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 정책 관심하고 투표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전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말씀 나눴는데요. 대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지역 유권자분들께 민주당의 광주 지역을 선거를 책임지는 선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투표는 단순한 대통령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란을 종식할 것인가, 내란을 연장할 것인가, 투표를 우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후퇴할 것인가, 제도할 것인가, 국민 통합을 할 것인가, 국민 분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으로 빠질 것인가, 희망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서는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분수령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권 행사를 포기하시면은 현재의 윤석열 전 정권을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해서 정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본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공개 관람해 파장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좀 가만히 있지 무슨 이재명 1호 선거운동원이냐며 부글부글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영화 제목이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뭐 이런 영화를 보면서 진짜 활짝 파한 내소를 하던데 그 사진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갔다. 정신병원 가 계세요. 근데 아니, 네. 부정선거? 네. 자기가 부정선거로 당선했어요.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총선. 박지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어요. 아직도 네. 그러한 망상 속에서 네.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과 사법부는 즉각 구속 수감해서 격리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망상이라면 그런 망상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정신병원 가봐야 된다니까요. 그 영화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음모론은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인식이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하나도 달라진 게 지금 없는 거 같은데.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검찰과 사법부는 즉각 구속 수감하라고 재차 요구를 합니다마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한 것은
윤석열의 가장 음. 절친인 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네. 그분을 임명했을 때 저부터 음.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네. 네.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 절친이 간다면 믿겠느냐? 네. 그 사무총장마저도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네.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네. 우리나라 선거제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고 네. 그것을 지금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수출하겠습니까? 외국에서 네. 부정선거 수입하겠습니까? 정신 나가지 않으면은 제정신이 아니면 그런 짓 할 수 없어요. 저는 빨리 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어떻게 됐든 네. 국민들과 이 세상과 좀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 책임이 네. 검찰과 사법부에 있다. 거듭 말씀 올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진짜 아무 언급 없이 할 말이 없다는 그 이모티콘만 올려놨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대로 빨리 나를 좀 격리시켜달라 사면 같은 거 뭐 필요 없다 막 약간 뭐 고사 같은 걸 지내는 느낌도 들고 막 그러던데 그거 진짜 윤석열 탈당 성명을 네. 보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네. 선대위원장 취임사 갔다. 어제 국장이 갔다고 그래서 네. 이제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나? 그런데 그 박수 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발 이재명 후보 네. 선거운동 하지 마라. 그렇게 요구는 하지만은 저게 네.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3년간 통치한 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인 망정 우리 국민이 네.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뭐 진짜 뭐 이해가 안 되는 욕설밖에 안 거여서 나와요. 이제 조기 대선이 12일 남았는데 여론조사들 보면은 격차는 좀 좁혀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극우 매체에서 의뢰한 거는 오차범위 안에 들었다 뭐 그런 조사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판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일찍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50대 49 그렇게 박빙의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우리가 지난 네. 윤석열 이재명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네.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남에서 네. 더 많은 투표율과 득표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네. 저도 중앙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광주 전남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 6일 만에 서울 올랐다가 그제 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가 해남에 가시기 때문에 네. 아침차로 내려갔다가 저녁차로 올라오고 네. 오늘 방송을 7번 합니다. 7번이나. 예. 어제 4번 하고 어제는 우리 수산인 네. 전복협회 김 광어 아 전복 협회도 있나요? 그렇죠. 전복이 3,500 가구가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 수산인 경영인애들이 네. 제 안내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 4번 하고 오늘 저녁에 네.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이 광주 전남을 맡고 있는데 네. 그래서 투표율과 득표율을 올려야 된다 했는데 김혜경 여사가 해남에 왔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아, 네. 단 그 함세웅 신부님이 김혜경 여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도를 해주면서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바꿔줘서 네. 그 김혜경 여사가 그걸 기억하시고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조용한 행보를 하고 계셔요. 네. 그렇지만은 보니까 음. 굉장히 차분하고 네. 정적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참 좋아요. 그 목사님들이 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음. 아, 사모님 미인이십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웃었는데 음. 그 절제된 음. 그러한 조심하는 걸 보니까 아, 김건희는 안 되겠다.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호 여사님이 네. 생각나더라. 음. 참 언행을 조심하시고 잘하더라. 더 제가 감탄한 것은 근데 궁금한 게 동지적 관계라고 흔히 하잖아요. 근데 이희호 여사와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의 그 경계와 차이는 뭐 어디서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런 예. 영분이 네. 국정 개입하고 그런 짓 안 했죠. 목걸이 받고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용한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하든 좀 끄집어내서 이렇게 전면에 세워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후보자 배우자 토론회 같은 것도 뭐 얘기를 하고 아니 대통령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이 나왔지. 예. 그 부인들이 나왔어요. 물론 김혜경 여사가 네. 후보 가족들도 부인을 포함해서 검증해야 된다. 네. 언론이 할 일이에요. 각 상대 당이 할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TV 토론? 네. 전 세계 유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멜라니 여사가 TV 토론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음. 그러면 음.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어머니 모시고 나오나? 아무튼 네. 그 굉장히 차분하더라. 음. 그래서 저는 네. 이호 여사님을 연상했다. 음. 그래서 안심하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진영 논리로 집토끼가 뭉쳐가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약간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박빙의 네. 승부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말씀했잖아요.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김대중 대통령.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석변이라 한 방에 갈 수 있으니까 겸손해라. 민주당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 지도부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뭐 이준석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준석 후보 측에서 발표를 했고 또 철수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유세장까지 이준석 직접 찾아가서 후보를 만난다 하는데 철수 안 할 거예요. 철수 안 한다. 이준석 후보는 네.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좋은 이미지와 네. 좋은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면은 네. 이번에 10% 내외만 받으면은 미래가 보장돼요. 마치 케네디 대통령처럼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단일화하면은 구정치인 돼서 미래가 없어요.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오늘부터 전화도 안 받는다. 꿈도 꾸지 마라. 이준석 굴복시키려고 하지만은 이준석은 네. 한덕수가 아니에요. 이준석은 한덕수보다 한 수 위에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단일화를 원한다면 김문수 당신이 이준석한테 단일화 해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100% 여론조사 방법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총리든 뭐든 다 줄 테니까는 단일화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흔히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막판에 가면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네. 살려고 생물이지 아, 죽으려고 생물은 아니죠. 그리고 이준석이 네. 줄기차게 내란 계엄을 반대했는데 네. 내란 계엄 세력 주체들하고 어떻게 단일화한단 말이에요. 자기 철학과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속을 안다. 홍준표가 새로운 보수신당 대표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페이스북에서 하셨던데 그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정계로 돌아온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 네.
홍준표 시장 보세요. 홍준표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뭐를요? 대선 후 보수, 극우 보수들은 괴멸한다. 그러면 내가 네. 건전한 보수의 신당을 내가 대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모시러 올 거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멀리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 해체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것은요. 보시나요? 네. 역사가 국민이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자유당 네. 이승만 독재. 자유당이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 공화당. 박근혜 네. 촛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역사와 국민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늘 역사를 생각해라. 국민의 뜻이 존중을 해라. 그건 이번 대선에서 네. 내란 세력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역사가 국민이 몰아넣어버려요. 그러나 건전한 보수는 살아야죠. 그러한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두환 민정당까지 뿌리가 다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큰 일을 한 걸 수도 있네요.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항상 음, 그러한 일로 네. 혁명적 음, 청산이 되는 네,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게 돼 왔잖아요. 네, 이승만의 부정선거가 음, 자유당을, 박정희의 독재가 공화당을, 박근혜의 부패가 국정농단이 청산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걸 홍준표는 잘 알고 있고 그걸 잘 모르는 네, 김문수 세력들은 윤석열이 저렇게 부정선거 영화 보고 박수 치니까 손절하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진다. 거기는 네, 자기가 스탠스를 잘 잡아야 돼요. 결국 윤석열 뜻대로 윤석열 먼저입니다. 간 보다가 간동원 돼서 망한 거예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김문수를 지지하려면은 네, 나는 우리 당 후보이기 때문에 김문수 지지합니다. 네, 하고 옷도 입고 솔직하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윤건희 네, 내란 세력과 손절하고 청산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김문수 대통령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기 혼자 옷도 안 입고 자기 좌파 네. 의원들 지역 가서 선거운동하면은 간보기 하는 거예요. 간동은 안 돼요. 그런 정치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는 뭐 건진법사가 수행비서한테 샤넬백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샤넬백을 가지고 가서 웃돈을 얹어서 또 다른 걸로 뭐 2번인가 교환을 했다고 검찰에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발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안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결혼식에 네, 축의금 넣는데 신랑 신부가 직접 안 받았다고 말하면 되나요? 그리고 네, 건진법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샤넬백을 전달했는데 처음에는 비서시켜서 100만 원 네, 더 주고 바꾸고 두 번째는 200만 원 더 주고 바꿨는데 안 받은 것을 왜 돈 더 줘서 바꿔요? 그건 거짓말이죠. 나는 물론 네, 사람이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 영부인이 네, 돈도 많은 사람이 디올백, 샤넬백. 아 그렇게 하면 자기 돈 주고 사야지. 디올백은 최 목사한테 받고 샤넬백은 통일교에서 받고 나 이해가 안 돼요.
뭘 받는 거에 대해서 스스럼이 없는 거 아닐까요? 개념이 없는 거 아닐까요? 개념이 없죠. 욕심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검찰발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약간 줄을 갈아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당연하죠. 세상이 바뀌면 네. 검찰은요. 예. 바람이 불면 풀잎보다 먼저 눕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네. 4차장, 사의표명 네. 이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사람들은 도이치모터스, 네. 지금 건진법사, 명태균 이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김건희를 차마 충성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피를 묻혀서 네. 못하겠다. 도피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처분했고 네. 명태균 건진법사 이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반드시 네.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징계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피하려고? 천만의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 법무부는 사의 표명 받지 마라. 공무원은 징계하면은 혐의가 되면은 사의 안 받는 거예요. 처벌받아야죠. 그 검사 징계법에도 징계 사유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사표 안 받고 감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당연하죠. 아니, 모든 공무원은 그래요. 정치인하고 달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선거가 이제 12일 남았는데 호남 유권자에게 당부 말씀, 마무리 말씀 이어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남 유권자들은 김대중을 어려울 때 지지해서 살렸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린 위대한 네. 호남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똑같은 박해와 음해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서 호남 발전도 하고 민주주의도 남북관계 민생 경제도 살리는데 호남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면은 호남 발전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